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면별경제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을 비롯해서요. 오늘 대다수 신문에 좀 실려있는 사진입니다.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어제 국회 표결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 얼싸안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요. 청와대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분노한다, 실망한다는 표현까지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독자 행보를 가겠다라는 뜻도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반으로 접힌 픽업 트럭 매일경제 8면에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휩쓸고 간 미국 플로리다주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 폭풍의 바람과 호우가 강했으면 저렇게 픽업 트럭이 저렇게 구겨질 수 있을까 놀랍습니다. 바다가 사라졌다. 허리케인 어마가 밀어낸 바닷물. 폭풍과 강한 바람만 몰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많았던 바닷물이 어마가 다 밀어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 2차 피해도 또 우려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상청 오보에 또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하는데 부산 시내가 저렇게 물에 가득 잠겼습니다. 누가 보면은 미국 플로리다주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스위스 산위에 그린 책 읽는 소녀 페인트 600리터로 그렸다라고 하는데요. 한 프랑스 출신 작가가 미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우유, 단백질, 물 등으로 이제 그렸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는 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멋진 풍경과 함께 책 읽는 소녀의 모습, 미래의 이야기, 제목과 함께 모두가 절벽에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평입니다. 가을 국회 앞에서 누가 꺼진 불이래 청고마비의 계절. 국민의당 안철수 전 지금 대표 김희수 후보자의 부결 사태를 주도했다라는 식으로 만평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수 후보자가 청문회 국회 표결을 넘으려고 하는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데 가운데 국민의당 쪽에서 뽕이 부러졌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철수야 놀자. 미애가 불렀지만 철수는 나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철수에게 새 친구가 생겼어요. 라고 하죠. 이 만평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와는 좀 다르게 그려졌습니다. 바로 그 친구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 보수화됐다라는 식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미국 종갓나, 도발, 사드 응징, 반발. 우리도 핵무장, 북한 선제 공격하자, 아베 지지율이 4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북한 덕분에. 망발, 그리고 우선 극동부터 개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재발, 내고 가능, 몇 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호 한국외대 초빙교수,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서가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손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매일경제신문부터 좀 보겠습니다. 초유의 헌재 소장 국회인 준 부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국회 표결이 있었는데요. 출석위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찬반 숫자가 모두 똑같아서 과반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원인이 발생했을까를 놓고 이제 각 당마다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나왔을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어제 김희수 후보자의 부결 사태를 국회가 문 대통령이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이다, 코드 인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일보를 비롯한 다른 좀 진보적 성향의 신문들은 모두 안철수 현 대표를 비판하는 쪽으로 기사가 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충격의 청와대, 부결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굉장히 분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연기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다수당의 힘에 의해 어떠한 정당성도 갖지 않고 그것도 110일째 끌어오던 표결을 부결로 결론냈다. 굉장히 실망과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굉장히 굳은 표정이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 정무라인의 분석입니다. 사법부 코드 인사의 옐로카드 긴장감 높아지는 대법원장 전선이다라고 해서 조선일보에 기사 씁니다. 좌편향 코드 인사에 불만이 쌓여서 통진당 해상 반대 등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 김 후보자가 부적격했다라는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정부 때 바뀌는 대법원과 헌재 구성, 새로운 인물을 좀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투표였지만 계속되는 불통 인사에 한 번 정도는 국회 힘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번쯤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아마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이 신문은 관계자의 말을 들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의 힘 보여준 표결이다. 지지율에 기댄 청와대 우리가 갈 길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자는요.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투표로 방침을 정했는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적임자인지를 기준으로 또한 소장으로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말로는 의원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달라라고 했습니다만은 뉘앙스를 봤을 때는 사실상 부정적으로 표결해 달라라는 의사를 당원 의원들에게 전한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당의 뒤통수를 친 국민의당 안철수계가 막판에 새를 과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왔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다 145표가 다 나왔다고 쳐도요. 국민의당 쪽에서 15표가 최소 찬성표였을 것으로 보이고 21표가 최소 반대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표결이 무산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에 결정권이 있다. 민주당은 한 방 먹었다라고 해서 앞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호남 지역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7%였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79%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도 아마 작용을 해서 김민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존재감을 과시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로 인해서 호남에서 호남 후보자였던 이 김희수 후보자의 낙마가 오히려 국민의당에 역풍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좀 한 다음에 우리 네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45표, 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헌법재판소장 김유수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사일정 참여로 대정부 질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예,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표결 결과 부결이 나왔습니다. 헌재 헌정 사상 최초다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자가 낙마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연 누구 탓인가? 무엇이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네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최양호 교수님부터 보면 민주당이 잘못한 거다. 네.
사당 체제에서 원내대표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당 체제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거를 뭐 진짜로 110일 동안 방치해 놓고 예.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설득 작업, 협치 작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당이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의 통치에 관한 예. 저희 원동력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굉장히 미스가 난 겁니다. 특히 지금 이게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예. 추경 때도 보세요. 26명이 민주당에서는 참석을 안 해갖고 예. 정족수가 지금 뭐 앉아갖고 나중에 중간에서 온이 많이 한 예. 그런 전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봤을 때 철저한 준비 없이 예.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민주당의 역할이 이번엔 보이지 않았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뭐 분노한다 그러는데 분노는 이거는 100%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될 예. 분노라고 봐지고요. 특히 또 청와대에서 뭐 반대를 위한 반대다 표결에 대해서 실망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러는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다음번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종합했을 때 예. 전적으로 민주당의 특히 원내대표의 잘못이 굉장히 큰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 야당을 설득하려는 작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예. 우리 서가번 의원님. 예. 예, 참,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좀 전략적 미스가 있었죠.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국민의당이 소탐 대실 한 것 아닌지. 예. 특히나 안철수 대표의 이 존재감 확보를 위해서 결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예. 국민의 뜻을 배반한 그런 이 정치적 이 강간 상태가 벌어진 거나 예. 다름없다고 보여지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민주당계 구체적으로 민주당으로 보면은 집권당입니다. 야당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 부결 사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점검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국민의당을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믿음이 정치적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했고 또 하나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면서 예.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선회했거든요. 그건 이유 없는 게 아니고 결국 표결에 참여해서 김인수 헌법재판소장의 이 낙마를 예. 준비하고 또 치밀하게 이 작전을 세운 예.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해서 예. 결국 대단히 불행한 이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다. 말한 겁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당 플러스 더불어민주당 양쪽 모두 잘못했다는데 그래도 제가 약간 짓궂는데 퍼센트로 하면 50대 50으로 둘 다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당이 70, 더불어민주당이 40,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못한 다지 하나하나 점검하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이 한 30% 있다고 보면 30%, 더불어민주당이 30% 책임. 결국 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예. 특히나 탄핵 이후에 새로운 이 정부가 탄생했고 또 새로운 헌정 질서를 마련해 가면서 헌법 수호를 할 책무가 있는 헌법소장을 처음으로 임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책무를 망각하고 정치적 거래 예. 이해만 매몰된 국민의당의 책임이 한 70%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더불어민주당이 30%, 국민의당이 70% 책임이 있다. 예. 차명진 의원은 전혀 국민의당 얘기는 안 나오고 있네요. 문 대통령이 21, 우원식 대표가 3. 이렇게 책임이 있다는 뜻인가? 이게 뭔가요? 네. 지금 표 145대 145잖아요. 그중에서 찬성이 국민의당이 39표 중에서 17표. 예. 그다음에 반대가 21표입니다. 국민의당 반대 21표를 초래한 책임은 문 대통령이 있죠. 문 대통령이 사실은 높은 지지율하고 예. 그다음에 호남 출신이면 여태까지 국민의당에서 좀 하자가 있어도 인사에서 사실은 가를 찍어줬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믿고 정치 편향이 짙은 헌재 소장 김희수 후보를
이 임명하고 강행한 거는 사실은 이번에 부결 사태를 21표의 예. 국민의당 표가 나가는 것을 초래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한 3표가 예. 2표는 무효, 1표는 기권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원내 수석이, 예. 원내대표가,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실은 작업을 열심히 했으면 사실은 찬성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예.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내적으로 갈등했기 때문에 무효표나 기권표가 나온 거다. 그래서 20일과 3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의 어떤 반대표인데 그 반대표가 문 대통령과 우원식 대표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그렇죠. 문 대통령이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서운한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적격 후보자를 내세웠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국민의당 의원들의 문 대통령이 서운하게 한 점이 뭔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21표나 나온 1차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시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헌정질서를 유린했다. 예. 무책임의 극치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직접 이런 거친 언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 결과에 대한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면 그 원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희들이 안 찍어주고 배겨? 이런 식의 생각이 그동안 여러 가지 행태에서 나타난 예.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가 국민의당 의원들 21명의 반대표를 불러왔다 이런 뜻인가요? 제가 오만이라는 표현은 안 했고 일방적인 어떤 이 강행. 일방적 강행. 예. 예. 양해를 구하기보다는 일방적 강행에 문 대통령의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 그렇죠. 스타일이 21명의 반대표를 불러왔다. 알겠습니다. 손수 변호사는 보수 야당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 네. 정확히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다 합쳐서예요? 아니면 보수야당 중에 제가 볼 때 국민의당은 보수야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예. 그 두 정당을 보수야당으로 한번 칭해봤습니다. 지금 세 분께서 국민의당은 잘못 없어요, 그러면? 잘못이 적죠. 네, 일단은 근데 당론으로 예. 당론으로 이제 반대 의견을 표한 그런 그 두 정당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세 분께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부결 사태의 배경이나 앞으로의 영향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보다 예. 좀 본질은 바로 이 김희수 헌법재판소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이거든요. 그렇다면 부결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김희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예.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그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부결이 마땅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능력도 있고 자질도 있고 적임자인데 예. 단순히 정략적인 부분의 판단에 의해서 정권을 견제하겠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인사권에 제동을 걸겠다라는 목적으로 해서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인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던 김희수 예. 재판관의 능력과 자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야당에서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는 근거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특히나 짐작을 해보자면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 때 해산 결정 때 반대 의견 냈다는 점. 그런데 소수 의견 내는 것이 헌법재판관으로서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수 의견을 당당하게 냈다고 해서 당론으로 부적합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김희수 재판관에 대한 그런 능력에 예. 대한 검증 또는 자질에 대한 검증을 한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판단에서 정치행위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러면 소신 표결한 거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자유롭게 표결에 참가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신문 오늘 쭉 기사 중에 이제 흥미로운 대목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반란표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예, 예.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에게 호남 지역에서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적 기사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내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그 국민의당에 글쎄 얼만큼 반대표가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오면서 김희수 후보자가 부결됐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이니까요. 이것이 호남 민심을 등돌리게 만들 것이다라면 그렇지 않다. 예. 상관없다라고 하면 X하겠습니다. 호남 민심이 김희수 후보자, 호남 출신인 김희수 후보자의 낙마를 초래한 국민의당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다라면은 그렇지 않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 X를 좀 보겠습니다. 역시 두 분은 O, 두 분은 X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책임론 공방과 더불어서 이것이 안철수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좀 관심이 있습니다. 다들 아니라고 합니다만 오늘 조간신문은 많은 만평이 국민의당이 이 부결 책임이 크다라고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것이 김희수 후보자의 이 부결 사태를 가져온 안철수 대표의 힘을 과시한, 그러니까 리더십의 강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호남 지역에서의 민심 이반으로 나타날 것이다. 짧은 존재감의 과시 후에 굉장히 길고 깊은 그런 후회가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길고 깊은 후회를 안철수 대표가 맛보게 될 것이다. 정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호남에서 태어나 호남에서 생활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그동안 호남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결과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좀 식견이 탁월하고 그런 결정들을 보여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 출신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될 수 있었는데 국민의당이 왜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도 반대했느냐? 그렇다면 나는 지지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좀 지지세가 높고 지지율이 굉장히 높죠. 문재인 정권. 그리고 또 김희수 후보자가 전 후보자가 과거에 이제 헌법재판관으로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런 소신 있는 의견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오히려 이제 헌법재판소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적인 역할을 또 안철수 대표가 했고 국민의당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지역민에 대한 그런 그 비토 때문이 아니라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그런 자질을 알아봐주지 않은 점, 못한 점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도 여러 차례 계속해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비난을 받지 않을까라는 짐작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호남을 돌면서 문재인 정부의 호남 홀대론 얘기를 많이 꺼냈는데 정작 호남 출신이 김인수 후보자의 낙마를 안철수 대표가 초래했다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호남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왜요? 지지율이 이미 바닥이어서 더 떨어질 게 없다. 그런 얘기가 내부에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그것도 있지만 지지율이 반등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자, 요번에 보수층에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남권에서 요번에 이 김인수 후보에 대해서 어떠한 항의들을 했냐면요. 5.18 민주화 운동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분이잖아요. 군 판사 시절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격분해 있었다고요. 그래서 호남 의원들한테 지역에서 문자를 막 날렸어요. 안 된다고. 지역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냈기 때문에 결국은 호남권이란 전체적인 그런 틀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분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사형을 내린 그 부분에서 분명히 사과는 하셨습니다만은 그 전력되면서 이건 분명히 반대를 해야 된다고 지역에서 여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호남권 출신이라 이것보다도 이 호남권에서의 5.18이 가지는 그런 이 상징성이 이분을 통해서 더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다. 국민의당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5.18 당시에 이제 경찰 쪽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갔던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과거 전력이 오히려 호남민들의 분노를 사왔고 이번 부결 상태가 오히려 호남민들이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왜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마비됐죠? 저거는 다른 지역에서 그러면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고. 홈페이지 한번 마비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상당히 열렬한 반대자 내지 열렬한 지지자가 어떤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이제 예컨대 호남에서 큰일 났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혹시 관련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지나친 비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걸 통해서 지지율이 이제 예컨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지지율의 법칙은 어떻게 되면 현재 여당이 지지율 최고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일정한 부분 중립지대로 빠졌다가 다시 야당으로 가는 게 통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빠질 것을 걱정해 주는 거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으름장이지
예.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당 중에 각 당 지지율 중에 가장 바닥이어서 가장 꼴찌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어서 더 빠질 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당 내부에서 나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미 빠진 거는 맞는데 예컨대 이제 지지율 변동에 대해서 예. 어느 정당이나 지지율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낮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 정치적 행동을 할 때 그때 그 국민의당이 이것 갖고서 예. 아까 우리 최영호 교수도 얘기했지만 이거 갖고서 바로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계산해서 했다면은 상당히 초보적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야당 탓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거는 일정하게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제 이 부결 사태가 이뤄진 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관련 기사 밑에 댓글들을 쭉 보면요. 이제 뭐 안철수 대표의 정치 인생 끝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안철수 대표의 정치 인생에도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는 어떤 한 변수로 인해서 어떤 정당과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결정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 나가느냐 이것에 알겠습니다.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을 과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 보수 쪽으로부터 오히려 지지를 더 얻을 수도 있다. 그런 맥락으로도 좀 읽히는 대목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질 경우에 예. 그게 저희 같은 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안철수와 국민의당이라는 그런 풀로 더 갈 가능성이 큰데 그걸 또 어떻게 잡아당기냐의 예. 문제는 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제 3지대로 예, 알겠습니다. 뭐 순천이 고향이신 지역구신 호남 예.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까? 실제로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 사실과 좀 다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겠는데 5.18 그 재단에서도 인사청문회 때 이미 그분의 그 김인수 재판관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예, 수용했고. 더 이상 반대하지 예. 않겠다 이랬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예. 실제로 호남 사람들 하면은 아까 우리 손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고 또 투표할 때나 이 말씀들을 하실 때나 명분과 의리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지역적 특색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단히 이 정치적으로도 전략적이다. 또 이런 말씀들도 또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번 건은 김인수 재판관이 호남 사람이어서가 많이 아니고 실제로 그 헌법재판관이 될 때 당시에 민주당 야당에서 추천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새로 초선의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때 김인수 지금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김인수 헌법재판관을 같이 추천했거든요. 그래서 뭐 소수 의견을 낸 것이라든지 또 뭐 기타 다른 5.18 그때 이 사형 선고를 언도했다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함께 좀 드리겠고요. 보다 더 본질적인 결국 국민의당이 그러면 왜 호남에서 과연 말씀 주셨듯이 어떨 것인지 저는 뭐 지금도 7%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반등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야당으로서 또 민주주의의 수호 의지 이 그 명분과 의리를 저버린 그야말로 이 소탐 대실 아니겠습니까? 안철수의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20대 국회는 국민의당에 달려 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결국 그 우리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그 존재의 과시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안철수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인지 국민의당의 이 존재가 무엇인지 결국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자기들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망각한 결국 결과적으로 이번에 뭐 그것을 본인들이 그 승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작은 승리가 결국 앞으로의 그 정치 행보에 있어서 또 지지에 있어서 대단히 이 손실을 크게 끼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서 잠깐 만평이 나왔습니다만 미애가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겠죠. 미애가 이제 철수야 놀자라고 했는데 철수는 이미 밖에 나가서 놀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과 그 다른 친구들이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인데 호남 분들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이미 이제 보수 쪽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과는 한 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았죠. 아직까지도 안철수 대표가 나쁜 좀, 친구들하고 예, 놀고 있지만 다시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다. 잘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나쁜 예. 친구들하고 예. 노는지 예. 그것에 대한 이 우려와 걱정들을 좀 했는데 예. 이번 사안을 보면서 대단히 실망하고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로 나쁜 친구는 아니죠. 새 친구. 근데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뭐 저기 이쪽 입장에서 보면 나쁜 친구겠죠. 아니 예. 여당 분들이 자기네 지지율 빠지는 거를 걱정하지 왜 자꾸 남의 당, 국민의당 지지율 빠지는 거를 걱정할까? 이것은 그래서 제가 보면 걱정이 아니라 일종의 협박이에요, 협박.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당 지지율이 빠진 다음에 바로 안철수 당으로 가지는 않지만 좀 있으면은 그게 안철수 당으로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꿈을 책상 위에다 붙여놨던 안철수 대표. 예. 미애가 놀자고 했지만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친구들과 새롭게 노는 모습이 오늘 한겨레 만평에 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문 대통령 어금니 2개 뽑은 날 사드 메시지를 해놨다는데 스트레스 누적으로 8일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난 7월에 뭐 임플란트 시술을 했는데 연배가 그 연배면 뭐 다들 임플란트 하실 연배이기도 한데 문 대통령은 유독 이 좀 치아가 약하신가요? 노무현 정부 때도 민정수석 하시면서 여러 개 이제 치아 치료를 했는데 어금니 2개까지 입원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북핵 문제,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굵직굵직한 법안들 발표하고 추진하고 스트레스 과로 누적인가요? 실제로 그 스트레스 과로 함께 했다고 봐야 되고 또 그만큼 예. 청와대 이 밥이 대가가 딱딱해요? 큽니다. 예. 특히나 예. 집권 초기에 지금 사드 문제를 둘러싼 북핵 문제를 둘러싼 예. 사드 문제부터 또 미국 그다음에 뭐 이 북한의 미사일 쏘는 것 예. 뿐만 아니고 또 이 여소야대의 전국에서 여러 가지 전국 국정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만큼 경무였고 또 아주 심한 이 스트레스였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 할 때 또 비서실장 할 때 10개를 뽑았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임정석 실장도 뭐 얼마 전에 이 등에 이 파스 붙이고 부항 뜬 거 일이 나왔는데 모두가 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대통령부터 행정관들까지 모두가 다 그 정도의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김희수 후보자 이 낙마로 인해서 뭐 이를 더 뽑을 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가 더 안 좋아질 상황에 계속 놓여 있습니다. 이 사드 문제도 그렇고요, 북핵 문제도 그렇고요. 예. 자, 사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법이 포용할 수준을 넘었다. 부산 여중생 폭행 15세 가해자 구속이 됐습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A양이 뒤늦게 참회의 뜻을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A양이 저지른 범죄가 법과 공동체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보복 폭행을 저질렀고 도주료가 높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평생 고통 겪을 딸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학생 A양이 왜 이렇게 폭행을 저지르는 나쁜 불량 학생으로 전락했을까? 그 가정사를 보면요. A양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언니가 놀림받는 걸 무척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 A양의 언니는 2살 터울인 이 언니는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역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고요. 생계를 책임진 아버지와 할머니가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자신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A양이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학교의 권유로 정신감증까지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만은 별 효과는 없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 관련해서요. 좀 기사 좀 보고 오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를 태운 경찰 호송차가 법원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검은색 옷차림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약 1시간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가해 여중생은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데다 도망갈 우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 여중생은 지난 1일 또래 여중생들과
피해 여중생을 1시간 반 동안 의자와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가해 학생은 소년원에서 나와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쯤 이번 사건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짓고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미루어 짐작은 했습니다. 이 가해 학생 A양이 정상적으로 집에서 가족으로부터 사랑이라든지 인성교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참 많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또 2살 터울 언니가 있었고 언니가 같은 학교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면서 이 학생이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어갔다라고 이제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처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폭력 학생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좀 딱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이제 소년이니까 미성년자니까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었는데 네. 글쎄요. 범행 정도가 너무 과했고 심했고 또 언론에서 이것을 굉장히 이제 부각시켰고 여러 가지가 좀 작용한 건가요? 언론의 부각은 작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판사가 그런 건 신경 안 쓰나 보죠? 신경 안 쓸 것입니다. 예. 네, 그렇게 짐작하고요. 여론 재판은 하지 않는다. 네. 예. 소년법에 상당히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예. 그중에 55조에 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제한인데요. 소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보다 19세 이상자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는데요. 구속 여부를. 규정 자체가 이렇습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득이한 경우 아니고 네네. 오히려 이제 부정적으로 네거티브를 해놓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런데도 이번에 아주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거든요. 예.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죠.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등등은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무엇이냐? 범죄가 매우 중대했고요. 예. 그리고 또 짐작컨대 계속해서 SNS에 글을 올리거나 기타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의 가족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줄 우려도 있다라는 것도 아마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복 조치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결국 예외적으로 15세인데도 불구하고 구속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속됐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중간에 보호처분으로 그칠 가능성도 현재 이론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처벌이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만으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처벌 수준을 높이고 처벌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또 어른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감고 뒷짐을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벌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한 2년 정도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징계 재심위원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들하고 재심에 올라온 사안들을 봤는데 이제 그걸 심사를 해보면은요. 문제가 역시 앵커님 짐작하신 대로 문제가 단순히 원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항상 종합돼 있고 같이 얽혀 있거든요. 그런 점 소년범의 문제, 소년범죄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점을 알아야만 이게 단순히 처벌을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전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년법 폐지 장관회의에서 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국민청원을 성의 있게 답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접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발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하자. 그래서 소년도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어른처럼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표창원 의원도 관련 법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걸 만약에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면 정말 그 A양 같은 학생이 더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A양이 이제 막상 구속영장 발부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악어의 눈물이니까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인지 참 논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A양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이 친구가 지난 5월부터요. 1년간 보호 관찰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폭행 사건으로 벌써 죄를 짓고서 보호 관찰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계도하고 계몽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용서의 이걸 떠나서 근본적인 학교 폭력을 이제 근절하는 예. 부분까지 가야 되니까 손수호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진짜 사정이 얼마나 딱했으면 그런 뭐 잘못된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근본적으로 지금 벌 주는 거 이거 떠나서 아니 벌 중에서도 지금 깨우치지 않았거든요. 제재를 가했는데도 눈물 흘린 건요. 눈물을 깨우쳐서 흘려- 흘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뤄 짐작했을 때 보호 관찰 중인데도 그거에 대한 죄의식 없이 또 한 걸로 봐서는 눈물도 악어의 눈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진짜 예. 계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고요. 자,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진짜 사회 여론이 지금 반반씩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진짜 공론화 과정을 잘 거쳐서 폭력을 근절하는데 항상 이 초점을 두지 처벌을 강화하는 데는 초점을 두지는 말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훌륭한 의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많죠, 훨씬. 예, 우리 예.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은데 예. 따라서 어떤 사람의 그 개인적인 잘못, 죄를 전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저는 이 실제적으로 현실에도 맞지 않는, 온당치 않는 어떤 책임 전가라고 보고요. 예.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주변에서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는 것,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나쁘니까 벌을 감하자, 이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제대로 그 지은 죄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사드 배치 이후 또 한 번의 어떤 저는 상당히 흡족할 만한 그런 이 대통령 조치를 취하신 것 같아요. 소년법을 보면 개정해서 지은 죄에 맞는 벌을 가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신 거는 저는 온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개정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논의해봐라 이런 거 아니에요? 개정할지 폐지할지 한번 논의해봐라. 원래는 이런 거 아니에요? 폐지를 논의해라 얘기하셨는데 예. 그 중요한 그 청와대에서 그것을 다시 브리핑할 때 개정 방향으로 논의하도록 하라. 이렇게 일단 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 지침을 준 것이다. 네. 예. 그거는 팩트 정확히 좀 제가 해야 될게요. 읽은 신문 내용하고 조금 다르네요. 예, 예, 예. 왜냐면은 이게 청원이 이제 청와대 30 홈페이지 예. 청원이 30만 건이 지금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또 지금 우리 여기서도 이렇게 다루듯이 또 모든 언론들 또 국민들이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건데 또 이 문제가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또 이걸 바꾸든 바꾸지 않았든 입법 사항이거든요. 예. 그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장관 회의에서 의논해 봐라. 이런 것이지 그것을 어떤 지침을 주었다. 예. 이렇게 보기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 문제는 환경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불우한 가정환경 탓만은 아니다. 예. 실제로 지난번 인천 여중생 초등학생, 살인 예.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아주 유복한 우리 사회의 사실 상류층의 예.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어떤 특수한 계층들의 자녀들의 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이 청소년들의 교환 문제 예. 또는 교육 문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결국 그러나 누가 누구를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 소년법 폐지를 한다. 그게 능사인지 또 처벌만이 능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되돌아봐야 예. 되겠고 실제로 아울러서 그러면은 이 교육 교화 시설들은 시스템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잘 갖춰져 있는지 예.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금니가 이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그런 거겠죠. 사회 갈등과 여러 가지 현안, 복합적인 상호 충돌하는 현안들을 조율해내는 과정인데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잔혹한 범죄 수법을 생각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가해 학생 역시 우리 사회가 낳은 또 하나의 희생양이다라는 시각에서 보면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섣불리 어느 쪽으로 해라라고 이제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치열한 토론이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것도 참 치열한 토론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서울 강서구의 이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짓는 문제입니다. 이거 며칠째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조희영 교육감이 처음에는 특수학교를 짓는 초기
그 최초 방안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반씩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한 발 물러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구 의원이었던 김성태 의원이 한방병원을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면서 이제 불이 붙었는데 원래는 이제 학교 부지여가지고 이 특수학교가 들어가는 부지인데 김성태 의원이 이제 한방병원을 세우겠다라고 공약하면서 이제 불거졌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아이들만큼은 그래도 교육받게 해달라라고 무릎을 꿇었고 왜 다른 지역구에는 이 특수학교 시설이 없는데 왜 유독 강서구에만 자꾸 이런 시설이 들어오냐라고 일반 주민들은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확인 결과 집값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이걸 지지하시는 또 일반 주민들도 또 늘어났습니다.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김성태 의원의 태도인데 김성태 의원이 과거에 이 장애아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학생 운동할 때도 그랬고 열심히 애정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 번 트위터, 페이스북에도 올리시고 그랬는데 조금 예상 바뀌네요. 이 특수학교 부지에 병원을 설립했다는 공약을 왜 하셨을까요? 그 공약 사항이었기도 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그 편성 과정에서 예. 뭐 마지막에 슬그머니 들어간 그런 전력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몇 억만 해서 이것에 예. 대해서 검토 의견을 달기로 했는데 그것이 연결이 돼서 예.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예. 없이 사실 2013년도에 학교 부지는 벌써 선정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겹쳐지면서 사실 교육감과 또 지역 국회의원 간의 어떤 선심성 이것들이 뭐 에스컬레이트 된 겁니다. 그래서 예. 두 사람이 만나죠. 하여튼 지금 반반씩 짓는 거는 서울시 계획법에 도시계획법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진짜로 몇 분들 관계자들이 이거 꿰내면 굉장히 지혜스럽게 예.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지역구 내 도시개발을 국회의원이 공약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도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본다면 그건 한번 정치인이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우리 차명진 의원님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건 이제 김성태 의원의 공약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가 피해 본다라고 직접 연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김성태 의원이 아마 처음에 생각했을 땐 이랬을 거예요. 그 학교 부지가 이제 놀게 되니까 예. 거기에 자기가 한방병원을 유치하도록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일정하게 한방병원 유치를 위한 건축비를 국고에서 되도록 지원해주고,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육감이 실제 이제 그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예.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런 생각이었다면은 사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교육감을 설득해서 예. 그 조정을 했어야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약속만 해놓고 그 조정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조정하다 보면 서울시 교육청에 그 장애인 학교 계획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뭐 대토를 다시 또 구해준다든가 예. 국회의원의 어떤 역량을 활용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조율을 하지 못한 것이 저는 제일 문제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그 김성태 의원이 알고도 거기에 대해 한방의료원을 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 님비 현상 참 오랜만에 들어본 얘기인데 상당히 많이 그 해소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장애인들 위한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입니까? 방패장이나 또 쓰레기 가치장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설들을 그곳에다가 설치를 할 때 결국 정부에서 그 반대급부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또 이 반대급부를 주는 건 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그 세상에서 이 장애인도 같은 인간 아닙니까 우리. 그런데 그들이 다녀야 될 학교를 혐오시설로 해서 결국 그 반대급부로 한방병원을 짓겠다. 공약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정말 이 국회의원으로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함께 살아간 이 국민들로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사고지요, 생각이지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감이고요. 예. 글쎄요, 뭐 살다 보면은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우리야, 왜 하필 여기야? 다른 데도 많고 저 사람도 있는데 라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한 발 더 생각해 보면은 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자, 일본 쓰레기장에 버려진 1,900억 원 왜라고 하는데 독거노인 고독소가 급증하면서 숨겨둔 뭉칫돈도 같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잃은 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상속인 못 찾는 예금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고령화사의 그늘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뭐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글쎄 어디 돈이 많은데 그걸 물려줄 자식도 없고 예. 그래서 돈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좀도둑들이 또 이 고령 나이 드신 분들 집 털러 다니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예. 임용고시 통과해야 정규직 교사 공약보다 법 원칙 지켰다라는데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 4만 6천 명 정규직 전환을 없던 일로 했다고 합니다. 심의회가 열렸는데 교사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 일자리로 정규 교원 채용 과정을 벗어난 예외적 채용을 인정했을 때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 교사가 되고 싶어해요. 꿈의 직장이에요. 그렇죠? 이게 결혼 시장에서는 교사가 뭐 신부도 그렇고 신랑감 후보 영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를 전부 정규직 교사로 전환해 줬을 경우에 교사가 되지 못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이게 이제 심의교사인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민주노총 얘기가 나오는데요. 학교 비정규직 연대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비정규직을 임기 내에 다 제로 시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가 어긴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불똥이 튀는 건가요? 당연하죠.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족쇄가 될 텐데요. 자꾸 이게 어금니 흔들리는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볼 때 너무 호기 있게 출발을 하셨어요. 실제 예. 이제 우리가 내용이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예. 현실성이 없는 그 대표적인 예가 소득주도 성장론이죠. 그래서 예컨대 최저임금을 너무 빨리 올린다든가 예.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든다든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무주택자를 제로로 만든다고 예. 공약했어요. 근데 뒤에 이분이 사실은 흐지부지 했거든요. 이런 이런 생각이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현실을 도외시한 너무 이상주의적 공약이었다. 예. 서거버니 할 말씀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혹시 대통령 변호하실 생각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임용고시 통과 문제와 관련해서 좀 사회적 파장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박진아 아나운서가요. 지금 여고생의 좀 잘못된 운전 습관을 좀 고발합니다. 좀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무차별한 폭행 등 10대들의 잔혹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무면허 여고생의 운전에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18살인 이 여고생은 부모님 차를 몰래 끌고 나와서 친구들과 시내를 도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했는데요. 여고생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퀵서비스 배달로 생계를 꾸려가던 가장이었습니다. 24살의 젊은 가장은 집에 1살도 안 된 아기가 있는 걸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선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고 당시 여고생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지만 가해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또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이 신호 위반을 하며 사고를 냈다라고 보고 있지만 가해자 측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면허 운전을 했던 이 여고생은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누리꾼들은 엄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에서 큰 논란이 됐던 블랙리스트가 사실은 MB 정부에서도 있었다. MB 국정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꾸려진 국정원 태스크포스가 확인한 결과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김미화, 김재동을 찍어내려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이 일일이 원세훈 국정원장 주도로 인해서 좀 좌파 성향 연예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라고 해서 프로그램 배제, 퇴출, 또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 조치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 해당된 연예인 가운데는 김미화 씨, 김재동 씨가 있었습니다. 국정원 보고 후에 그 프로그램이 돌연 폐지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국정원이든 청와대든 각 방송사에 압력을 가했고 그 방송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시키거나 해당자를 출연을 금지시키는 그런 일이 MB 정부에서 있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손수희 변호사님, 네. 이게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하고는 또 다른 문제네요. 뭐 네. 어느 게 더 심각하다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 건 분명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요. 예. 우선 지금 뭐 헤드라인을 보면은 찍어내려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 사실 실제로 찍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블랙리스트가 작성만 되었고 단순히 시도에서 그친 것인지 예. 아니면 실제로 멀쩡하게 출연하던 그런 그 연기자 그리고 또 방송인들이 국정원의 어떤 이제 그 압력에 의해서 예. 결국은 퇴출된 것인지 따져봐야 되겠고요. 예. 또한 두 번째는 과연 이게 어느 선에서 시작된 일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그 개혁위원회의 그 TF팀의 보고서라든지 예.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혹시 그 윗선의 관여 개입 가능성은 없나? 예. 그렇다면은 당시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지시했거나 예. 또는 묵인했거나 또는 방조했거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보고를 받았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그 대상이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간다라는 것이 확연히 이제 지금은 이제 드러났습니다. 사과원님, 네. 이 이명박 정부의 이 이른바 적폐들 쌓였던 적폐들까지 지금 현 정부가 시간이 지난 이 현 정부가 다시 그걸 들칠 경우에 이른바 정치보복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또 나오거든요. 들추는 게 아니고 도려내는 쏟아져 거. 나오는 거죠, 지금요. 자연스럽게. 예. 왜냐하면은 그 원세훈 원장만 해도 예. 사실 이명박 그 대통령 시절 아니겠습니까? 예. 저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것들이 그 이명박 정권 특히나 이게 말기 예. 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이 과정 대선 관리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저 댓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이명박 정권 때 얘기거든요. 예. 그럼 그걸 덮어야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블랙리스트도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 이명박 정권 때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사실 저도 18대 국회 문방위 그 위원으로 간사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공공연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상임위에서 예. 당시 여당 의원들이 김재동 그다음에 그 김미화 심지어는 김구라까지 김구라 뭐 막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 거명해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 방송에 나와야 되느냐고 예. 그냥 공공연하게 질의를 했는데 국회의원 질의의 수준을 넘어서 그때도 반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기획되고 조사되고 또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청산의 대상이다? 원체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는 없었냐? 우파 문화인들, 우파 방송인들 전부 출연 정지시키고 그런 일 없었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때 것 없었어요?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러세요. 얘기를 하라.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한 분만 얘기 듣고 예.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 블랙리스트 판결 낼 때 보수를 대표해서 보수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보수 지향적인 그런 뭐 언론 정책을 핀 예. 것은 그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뭐 칼로 이렇게 자를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개인을 찍어서 나가는 것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두루 이렇게 밸런스 맞게 좀 해주는 것이 맞고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는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갈 일이 더 많습니다. 어금니 더 빠지십니다. 이러면. 예. 그렇지만 또 이제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새 미래를 열겠냐 이런 반론도 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그 신모 코미디언이라고, 예. 그죠? 과거에 현재 이제 여당이 그때 집권했을 때, 그때 그 사실은 이제 코미디언이 출연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만복 당시 그 국정원장이 야당 인사 재산 뒷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면 민주당에서 언론장악 뭐 음모 문건이라는 것들이 나온 것 있죠. 이런 것도 같이 한꺼번에 같이 조사합시다. 예. 예. 자, 어쨌든 간에요.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문화예술인들, 방송인들을 뭐 배제시키거나 뭐 프로그램 폐지 이런 일은 좀 이제 더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벤처장관 청문회에서 촛불 가봤냐, 창조론 믿냐라고 해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지구 나이가 몇 살이냐는 질문에 6,000살이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 과학자들의 주장인데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다. 실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 여당에서는 문 대통령 당선 때 뭘 느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야당 쪽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나 이런 질문을 좀 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알아야 될 업무와 관련해서는 전혀 질문이 안 나오고요. 뭐 종교, 또 역사관에 관해서 질문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관련돼서 좀 이게 박성진 후보자 영상 좀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창조 과학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 그대로고요. 창조 과학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생각이고 그분들의 그 논의에 대해서는 뭐 국민으로서 존중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창조과학회 이사로서까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창조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입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보기에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창조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6,000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우리 네 분에게 자, 어제 청문회 봤어요. 장관 후보자로서 업무 적합성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적격 그러면 O. 아니야 라고 하면 X 이렇게 하겠습니다. 뭘 저희 여기서 이것 때문에 뭐 낙마가 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분의 생각 좀 보겠습니다. 짧게 부적격, 적격. 알겠습니다. 예. 부적격 이유 잠깐 하나만 들을게요. 손설 변호사님.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장관직이 어떤 장관이냐, 네.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벤처기업 중에 상당수 기업은 정말로 이제 과학적인 부분에 관련된 그런 예. 기술 개발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과연 이런 신앙은 신앙의 영역으로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런 유사과학이라는 지적을 받는 그런 단체 이사가 있고 현재 청문회에서까지 이렇게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장관 수행에 적합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좀 드릴게요. 예. 적격하다고 보셨는데 사실 뉴라이트 문제 그 변희재 씨나 이영훈 씨 교수를 뭐 초청해서 연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의 휩싸여 중심에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예. 그러나 이 그 과학자와 신앙인과의 그 사이에서 이 문제를 엄격히 본인도 구분한다고 했거든요. 예. 과학자로서의 이 지구의 나이와 신앙인으로서 기독교는 결국 진화론을 믿어버리면 그 창조론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지만 그러나 과학자로서 그것은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존중해줘야 되고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 혹시 이 박성진 후보자까지 낙마하면 김윤수 후보자 낙마에 이어서 대통령이 더 힘들어질까 봐 어금니가 더 흔들릴까 봐 일부러 부적격한데 대통령을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을 인격적으로 또 그분의 이 자격이나 지위로 볼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또 잘한 것은 잘하고 또 그분의 처지는 처지대로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일부러 부적격한 사람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잠깐만요. 저는 기독교인인데 창조론도 믿고 진화론도 믿습니다. 그게 조금 약간 오해가 있어요. 자, 시간 관계에서 요거 하나만 더 다룰게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기업인 머스김 취급했다. 삼류가 인류를 깔봤다라고 안철수 대표가 작심저해서 비판을 좀 했습니다.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요, 지금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했고, 김상조 위원장이 고개를 숙였던 모습이 좀 있습니다. 최영우 교수님, 김상조 위원장이 도를 넘어서 발언한 건가요? 그럼요. 부적절한 거를 넘어서요.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발언하면요, 이건 바로 100% 소송감이고요. 어마어마한 그날의 주식 이동 이 등락폭에 한 10배 내지 20배 정도를 소송감으로 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치 못하고 진짜 대학 교수로서는 할 수 있는 자리지만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었고 만약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불러다 얘기를 해야죠. 예. 네. 김상조 위원장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재벌개혁이라든지 공정거래에 대한 굉장한 지식과 또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철수 후보가 그분을 삼류라고 표현했던가요?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 네, 하여튼 지금 소위 말하는 안철수 후보까지 여기 저거 했는데 예. 지금 안철수 저 대표 여기 끼실 일은 아니고요. 안철수 대표는 그럼 몇 류예요? 그뭐 사류죠, 같은 사류죠. 그러니까 대표 사류 대표 이러시면 되거든요. 네. 예. 그러나 이제 삼류가 인류를 비판한다라고 또 하시고, 예. 아마도 이제 벤처 쪽에 계셨다 보니까 다 아는 분들일 것이고, 예. 아마 좀 동정하겠습니다. 이재용 다음 커뮤니케이션 지금 뭐 부회장인데요. 이 땅 김상조 비판 국민 자질 비평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틀 만에 다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해진과 오랜 친구 사이지만 측근 친하다고 편들진 않다. 잘못한 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공정거래를 하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갔을 경우에 그래서 많은 또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또 허가가 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